안녕하세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참 바보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어리석고 편협한 사고에서 절 일깨워준 사람을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덕에 저는 현재 희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 시숙 아주버님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밥이라고 해도 별거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밖에 나가 일을 하셔서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던 저는 생쌀을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집에 반찬도 없었고 저는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외동이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란다고 하지만 저는 외동임에도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린 제가 밥을 먹든 굶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한다고들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았던 부모님들은 각자 돈을 쓰기 바빴고 어린 저를 챙겨주지도 않고 외면하셨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8살짜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이후로도 며칠이 아닌 몇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저는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 번은 근처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기도 했어요. 욕심을 부려 과자를 3개를 훔쳤다가 슈퍼 아저씨에게 걸려서 호되게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훔쳤는지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는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저를 때리기도 하셨고요.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동네 창피하게 우리가 너를 도적 새끼로 키웠냐? 하면서요.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들 이미지만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저는 더 이상 제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밖에 나가지 마라. 네가 그 꼴로 다니면 또 내가 애 학대하는 줄 알고 아줌마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야. 라고 하시기도 했고 어쩌다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흉을 심하게 보고는 하셨습니다. 네 예비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줄 알아? 동네 아줌마들이랑 돌아가면서 바람을 핀단다. 참내 그딴 인간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내가 불쌍하지. 어쩌다 아버지가 계시는 날이면 어머니의 흉을 보았고요. 네 애미가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아냐? 또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지. 애 새끼는 날이 갈수록 반항만 하고 차라리 이혼을 해서 나가 살아야지. 어린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도 자신들의 인생을 한탄하며 저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말했어요. 그들은 그런 부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렇게 아무 목표도 희망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절 안아주고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막 성인이 되던 때였는데 그때 전 선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손님들 중에 유독 자주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항상 저희 가게를 올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사들고 왔어요. 그 이유는 고생하는 저를 위해 힘들 때 당 보충하라고 사다 주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오셨네요. 주문은 뭘로 해드릴까요? 네, 오뎅탕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거. 역시나 그날도 그 남자는 사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사탕뿐 아니라 예쁘게 접어져 있는 편지 봉투도 하나 제게 주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읽어보지 말고
꼭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신신당부를 제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고 대충 내용들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편지를 받은 게 처음이었고 누군가가 제게 마음을 표현한 사람도 이 남자가 처음이기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고도 그 남자의 고백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고 항상 절 챙겨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남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그만큼의 준비를 하는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참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런 목표도 준비도 계획도 하지 않는 나와는 달리 그 사람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철없고 아무런 대책 없던 저는 그를 만나고 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처럼 성실하고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게 되었죠. 우선 저는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대학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옆에 있어주고 절 지켜주었던 남자친구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군대 때문이었죠. 군대 갈 나이가 된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서로 연인이 되고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을 떨어져야만 한다는 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대를 한 후 제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은 저는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아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살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는 제가 임신 초기라는 말을 듣고 일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러다 잘못돼서 유산되면 어쩌냐며 받아주질 않더군요. 저는 결국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품어 시시각각 바뀌는 몸을 이끌고 전단지를 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아파트 단지로가 집집마다 전단지를 문에 붙이고 왔어야 했거든요. 저는 제 임신 소식을 그이에게 편지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나왔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들 군대에 있는 그가 무얼 할 수 있나요? 더 마음만 탈 뿐이죠. 그가 알아봤자 제가 악착같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군대에 있는 그 일을 걱정시키는 것이 아닌 당장 내가 돈을 벌어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능력을 갖추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임신 11주차가 되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한 탓인지 빈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질어질한 머리를 붙잡고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6층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순간 핑 하며 세상이 위아래가 바뀌고 양옆이 찌그러져 뱅글뱅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제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어요. 제가 굴러 떨어지며 난 큰 소리에 놀라 아파트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보았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해 119를 부른 거였죠. 그리고 의사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유감입니다. 유산하셨습니다. 저는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려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제 운명이고 제 인생인 듯 했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유산 후 저는 휴가를 나온 그이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고 그는 엉엉 울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위로의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은 군대를 제대하게 되었고 우리는 원룸을 얻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을 찾아갈 때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 된다는 건 하늘에서 준 축복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던지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쪽에는 영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똑똑한 남편이 하겠다고 하니 잘 될 일인가 보다,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응원해 주었죠. 남편은 10년지기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유통업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연락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10년지기 친구는 남은 사업 자금을 전부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도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자신이 혼자서 사업을 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금융권에도 손을 댔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나의 인생이 남편에게도 옮겨간 건지 엎친 데 덮친 격 사업은 크게 실패하고 말았고 우리는 빚더미 위에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은 시궁창이었죠. 안 그래도 낡고 허름한 신혼집에 빨간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고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제 우리는 망했어. 절망에 가득 찬 제 말에 남편도 다를 것이 없이 말했어요. 내가 다 저지른 짓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매일같이 가난과 대출빚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매일같이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편의 형, 제게는 시숙인 아주버님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나이가 꽤 있으심에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집에는 남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휑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주버님을 보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30대 중반 나이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제대로 망해버려 갈 곳도 없어 시숙댁에 얹혀 살게 된 거니까요. 얼굴이 터질 듯 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그런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아주버님은 어깨를 토닥여주며 원래 나이가 몇이건 실패는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편하게 지내라 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위로에 우리의 신세가 더 부끄러워졌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며 번 돈을 전부 술에 쓰는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고 술에 찌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드르렁 하고 코를 골며 자곤 했습니다. 집에 잘 오지 않는 남편, 아주버님도 일로 바빠 나가 계시는 시간이 길어 저는 자연스레 그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머님 댁에서 집안일을 도맡았는데 하루 종일 바닥을 쓸고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도 우울한 이 마음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울하고 막막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 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행복할 일 없이 매일을 우울함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저는 결국 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기절하듯 잠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부터는 벌컥벌컥 병째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소주 두세 병은 가뿐했죠.
저는 제 신세를 한탄하며 안주도 없이 그냥 벌컥벌컥 술을 마시고 죽은 듯이 잠에 들곤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개운하기는커녕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속도 쓰리고 계속해서 토를 해댔죠. 먹은 것도 없어 위액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그 긴 시간을 혼자서 슬픔 속에 우울감 속에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저는 차라리 술에 취해 시간 개념 없이 살고 싶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알코올 중독이 심해졌고 술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관례처럼 하루를 술로 시작하고 물건을 던지고 깨부쉈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깨부수면 마음이 뭔가 시원했거든요. 진짜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언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주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물건을 던지고 깨부수고 울다가 웃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볼 일이 있던 아주버님이 일찍 퇴근해 그런 망가져버린 제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과 무언가를 던지고 깰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알고 계셨지만 막상 이런 제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였죠. 온 얼굴이 슬픔과 절망에 젖어 고통에 몸부림치며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던지고 깨는 저를 보고는 아주버님은 깨진 유리가 가득한 바닥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저는 저항했어요. 이건 나. 당신이 뭔데. 비켜. 다 던져야 돼. 다 깨부시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아주버님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제발 이러지 마요. 다친다고. 이러다 크게 다치면 어쩔 거예요. 몸은 다 상해서 어떡하려고.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 제발 정신 차려요. 동생도 망가져 가는데 재수 씨까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발버둥 치면 인생이 돌아와요? 행복해져요? 슬픔이 잊어져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게 스스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곳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요. 죽기 위해 발버둥 치지 말고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쳐보라고요. 저를 세게 끌어안은 아주버님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제 어깨 쪽지가 젖어갔습니다. 누군가 깜깜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저를 구해주기 위해 무겁게 덮여있던 뚜껑을 밀어내고 제 손을 잡아 끌어올려준 듯 했어요. 저는 아주버님의 품에 안겨 오열을 했습니다. 힘들다고, 슬프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아주버님은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더 세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큰 산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우울증에 걸리고 술독에 빠져 난동 부리는 재수 씨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잠시나마 아주버님 품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재수 씨, 우리 살아봐요. 아직 젊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됩니다. 재수 씨가 이렇게 마음 약해질수록 세상의 빛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치료받아요. 그래서 다시 새 인생 살아봐요. 재수 씨,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꼭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는 저를 다시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전 아주버님을 제 친오빠처럼 믿고 따르며 점점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주버님과 함께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의지일 겁니다. 저는 술도 끊게 되었어요.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응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술이 생각나지 않게 되었거든요. 여태까지의 저는 그저 힘듦과 외로움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에 가득 차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없는 슬픔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아주버님 덕에
저는 죽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주버님은 함께 남편을 설득했어요. 사람답게 살아가자고 말이죠.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울면서 살지 말자고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다 자신의 탓 같아 죄책감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신도 더 마시게 되었다고 했죠. 미안해서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속사정을 처음 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쩜 우리는 이렇게 바보 같은지, 의지할 수 있는 서로를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해온 건지 남편과 저는 정신을 차리기로 단단히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주버님이 중간에서 모든 걸 안아주고 도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에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에게 다시금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을 되찾아가고 남편과 저 아주버님이 다시금 행복을 찾아갈 때쯤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를 가슴으로 품어주고 새 인생을 살게 해준 아주버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버님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 동료였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일하시다가 두통에 시달리시더니 1시간 뒤 의식을 잃고 말았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된 소리였어요. 아주버님은 술도 잘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셨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뇌출혈이라니 너무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죠. 저와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남편과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주버님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참 뒤에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 뒤로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아주버님이 불쌍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항상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던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가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남편도 얼마나 가슴을 팍팍 치며 오열했는지 몰라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두 형제가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 한 명뿐인 가족이 떠나갔으니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테죠. 여보, 오늘은 마음껏 울어. 오늘까지만 우리 울고 아주버님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자.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주버님이 너무 보고 싶어.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 씨, 우리 저녁 뭐 해 먹을까요? 라고 말을 할 것만 같은데 지금이라도 재수 씨,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같이 가요. 이렇게 내 귀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해, 여보?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와.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주버님은 가끔 TV를 보면서 병원에서 이식을 못해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아주버님은 한국장기기증원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희는 아주버님의 따뜻한 유지를 받들어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간, 신장, 폐, 췌장, 안구 등 6명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사처럼 연탄기증도 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손수 주셨던 그 착한 아주버님은 마지막까지도 선행을 베풀며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아마 아주버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아주버님이 저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은인 같은 사람, 남편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아주버님은 이제는 사진 속으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며 저는 살아생전 아주버님이 저를 꼭 안아주신 것처럼 저도 제 품속에 안아드렸어요.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신 지 3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버님이 계신 납골당에 남편과 다녀와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항상 힘들 때마다 아주버님 생각하며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며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환경미화원에 합격했어요. 남편은 합격했다며 기뻐하며 저를 끌어안는 남편을 보니 10여 년 전 반짝반짝 빛나던 남편의 모습이 다시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의 영향이 가장 컸네요. 항상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저도 한번 실천해보고 싶거든요. 예전에 저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기도 하고요. 스스로의 인생을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여기고 자신은 불행하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 또한 고통 속에 사는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희망이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삶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설령 힘들더라도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 자신의 인생 또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